물보라 여관. 박공 지붕을 얹은 물보라 여관으로 들어서면 천장이 낮고 공간이 누추하지만 널찍한 입구가 나온다. 벽에는 구식 징두리너를 덧대어 놓아 폐기 처분된 낡은 배에 낮은 배전이 생각났다. 한쪽 벽에는 아주 커다란 유화가 걸려 있었는데 어찌나 색이 바래고 손상되었는지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밝기가 각기 다른 빛이 교차하는 곳에 있어 보는 이를 더욱 헷갈리게 했다. 그림을 성실히 연구하고 수시로 방문해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물어봐야 비로소 무슨 내용인지 간신히 알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무튼 그림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그늘과 어둠의 덩어리를 처음 보면 과거 뉴 잉글랜드에서 마녀 사냥이 횡행하던 시절에 한 야심찬 젊은 예술가가 마법에 걸린 듯한 혼돈의 시대상을 표현하려고 애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응시하며 거듭 숙고해보면 특히 입구 뒤쪽으로 난 작은 창문을 열어 그림에 약간의 빛을 더해보면 이런 생각이 엉뚱하지만 전혀 근거 없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보는 이를 가장 난처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그림 중앙에 맴도는 길고 유연한 꺼림칙한 검은 덩어리였다.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거품 속에 떠다니는 푸르고 흐릿한 세 줄 수직선이 덩어리를 떠받치고 있었다. 질척거리는 늪 같은 그림인지라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보면 정신이 사나워질 법도 했다. 하지만 막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절반 정도는 이미 완성된 어떤 장엄함이 깃들어 있어 자신도 모르게 이 기괴한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져 뚫어져라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하여 때때로 재치 있지만 아쉽게도 기만적인 생각이 쏜살처럼 보는 이의 머릿속을 지나간다. 이를테면 한밤중에 돌풍이 부는 흑해, 지수화풍, 4대 원소 간의 비정상적인 전투, 희스가 말라붙은 황무지, 북극의 겨울 풍경, 얼어붙었던 시간의 개울이 녹는 모습 등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상상은 결국 그림 중앙의 꺼림칙한 무언가에게로 집중된다. 그 정체만 밝혀지면 나머지는 전부 저절로 알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잠깐, 저건 왠지 거대한 물고기를 담지 않았나? 혹시 거대한 리바이어던인가? 화가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았다. 이 주제로 나와 대화를 나눈 여러 노인의 의견을 종합한 나의 최종 결론이다. 이 그림은 엄청난 허리케인을 만난 홍곳의 포경선을 그린 것이다. 배는 이미 바다에 잠겨 부서진 세 개의 돛대만 보일 뿐이다. 몸에 작살이 꽂혀 극도로 성난 고래가 배를 훌쩍 뛰어넘으려다가 돛대에 찔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입구 맞은편에는 기괴한 야만인이 사용하는 개상한 곤봉과 창이 빽빽이 걸려 있었다. 어떤 것은 상아를 자르는 톱처럼 번쩍이는 톱니가 촘촘히 달려있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매듭 다발이 달려있었다. 어떤 것은 낫같이 생겼는데 자루가 긴 낫으로 풀밭을 베었을 때 생기는 자국처럼 둥글게 흰 큼직한 손잡이가 있었다.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대체 어떤 식인종과 야만인이 저런 우악스럽고 끔찍한 도구를 들고 남의 목숨을 빼앗으러 갔을까 궁금해졌다. 도구들 사이에는 녹슬고 낡은 데다 망가진 고래잡이용 창과 작살도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중에 몇 개는 꽤 역사가 있는 무기였다. 이젠 멋대로 굽었지만 한때 긴 창이었던 이 물건은 50년 전에 고래잡이 네이선 스웨인이 해가 뜨고 지는 하루 사이에 고래의 15마리를 죽였던 도구다. 지금은 코르크 막에나 뽑게 생긴 저 작살은 한때 자바해에서 고래의 몸에 꽂혔고 그대로 도망친 고래와 함께 사라졌다가 몇 년 뒤 그 고래가 블랑코 곳에서 잡히면서 되찾아 여기에 진열되었다. 작살은 원래 고래의 꼬리 근처에 꽂혔는데 사람 몸에 들어간 바늘이 움직여 다니듯 고래 몸속을 12m가량 이동해 혹등에 묻힌 채 발견되었다. 어둑어둑한 입구를 지나면 낮은 아치 통로가 나왔다.
생긴 것으로 보아 예전에 분명 벽난로들이 설치된 커다란 중앙 굴뚝이 있었음직한 통로를 지나면 라운지가 나왔다. 라운지는 입구보다 더 어두웠다. 머리 위로는 육중한 들보가 너무 낮게 내려와 있고 바닥에 깔린 낡고 쭈글쭈글한 판자 위를 걷자니 낡은 배 갑판 맨 뒤쪽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윙윙 불어 길 모퉁이에 정박한 이 낡은 방주를 맹렬히 흔드는 밤에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았다. 라운지의 한쪽에는 길고 낮은 선반 같은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금간 유리 장식장이 놓여 있는데 그 안은 이 넓은 세상에 가장 먼 오지에서 가져온 먼지투성이 골동품들로 가득했다. 건너편 구석에는 어둑한 소굴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참고래의 머리를 조잡하게 본떠서 만든 주점 카운터였다. 그렇기는 해도 아치 모양으로 세운 고래 턱뼈가 어찌나 큰지 마차도 그 밑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주점 안에 추레한 선반에는 오래된 포도주병, 유리병, 수대용 술병 등이 질비했다. 죽음을 부르는 고래 입속 같이 생긴 주점에는 그 옛날에 저주받은 요나처럼 또 다른 요나가 있었다. 이 작고 말라빠진 노인은 실제로 사람들은 그를 요나라고 불렀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선원들에게 돈을 받고 광기와 죽음을 팔고 있었다. 노인이 독을 따라주는 잔은 아주 밉살맞게 생겼다. 바깥쪽은 원통형이지만 안쪽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져 작정하고 양을 속이는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초록색 잔이다. 날강도 같은 잔에는 좌우선 같은 평행선이 조잡하게 새겨져 이 선까지 채우면 1페니, 다음 선까지 채우면 1페니 추가하는 식이었다. 잔을 가득 채우는 것은 혼곳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시려면 1실링이 들었다. 주점에 들어서자 젊은 선원들이 탁자 주위에 모여 희미한 불빛 아래서 고래뼈 수공예품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여관 주인을 찾아가 하룻밤 묵을 방을 달라고 청했다. 주인은 방이 다 차서 빈 침대가 없다고 하더니 잠시 뒤 이마를 두드리며 말했다. 잠깐만. 작살잡이와 담요를 같이 덮고 자는 건 괜찮겠나? 보아하니 고래를 잡으러 갈 모양인데 자네도 그런 일에 익숙해져야지. 나는 한 침대에 두 사람이 자는 건 딱 질색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면 그 작살잡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정말로 내어줄 방이 없고 작살잡이가 불쾌한 사람만 아니라면 이토록 추운 밤에 낯선 도시를 정처 없이 헤매느니 점잖은 사람과 담요 한 장을 나누어 덮는 게 낫다고도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좋아, 일단 앉게. 저녁은 먹을 텐가? 금방 준비되네. 나는 뉴욕 배터리 공원의 벤치처럼 온통 칼자국이 새겨진 낡고 긴 나무 의자에 앉았다. 벤치 한쪽 끝에서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선원 하나가 몸을 구부리고 앉아 벌린 두 다리 사이의 공간을 잭 나이프로 열심히 파서 장식을 더하고 있었다. 돛을 모두 올린 배를 새기려는 것 같은데 별 진전이 없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네댓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옆방으로 불려갔다. 불기가 전혀 없는 그 방은 아이슬란드처럼 냉기가 돌았다. 주인은 불 피울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하얀 수위를 둘둘 감아놓은 것처럼 생긴 두 자루에 싸구려 수지 양초가 타고 있었다. 우리는 선원용 재킷에 단추를 모두 채우고서 반쯤 언 손으로 될 듯이 뜨거운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식사는 무척 실속 있었다. 고기와 감자뿐 아니라 과일 푸딩까지 나왔다. 세상에, 저녁에 과일 푸딩이라니. 초록색 모직 외투를 걸친 한 젊은 친구가 허겁지겁 푸딩을 먹어대기 시작했다. 이보게, 여관 주인이 말했다. 오늘 자네 꿈자리가 영 안 좋을 거야. 저 사람이 작살잡이는 아니죠?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에이, 아니야. 여관 주인은 사악하게 웃으며 말했다. 작살잡이는 얼굴색이 거무튀튀한 친구라네. 과일 같은 건 절대 안 먹지. 그 친구는 스테이크만 먹어. 피가 줄줄 흐르는 걸로. 대체 그 작살잡이가 누군데요?
여기 있나요? 금방 올 거야. 나도 모르게 얼굴색이 거무튀튀한 작살잡이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야 한다면 그가 나보다 먼저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다. 달리 할 일이 없던 나는 구경꾼 노릇이나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곧 바깥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여관 주인은 갑자기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범고래요 선원들이군. 오늘 아침에 앞바다에 나타난 걸 보았지. 4년 동안 항해하고 만선으로 돌아왔다는군. 이복의 친구들, 이제 피지 제도에서 온 최신 소식을 듣게 될 거요. 여관 입구에서 덜거덕거리는 부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리며 거칠게 생긴 선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털이 거친 방한 외투로 몸을 감싸고 넝마 같은 털 목도리로 머리를 싸맸는데도 수염에 고드름이 달린 채로 뻣뻣한 그들의 모습은 캐나다 레브라도 지역의 곰들이 들이닥친 것 같았다. 배에서 방금 내린 그들이 맨 처음 들어온 곳은 이 여관이었다. 당연히 그들은 고래의 입, 다시 말해 주점으로 직행했고 작고 쪼글쪼글한 요나 영감이 곧 술잔을 가득 채워 그들 모두에게 돌렸다. 선원 중 하나가 지독한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요나 영감은 그에게 진과 당미를 섞어 만든 송진 같은 음료를 내주며 아무리 오래된 감기든 레브라도 해안에서 걸린 감기든 바람이 부는 빙산에 걸린 감기든 이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장담했다. 그들은 곧 술기운으로 차올랐다. 아무리 술고래라도 육지에 내린 지 얼마 안 되면 보통은 빨리 취한다. 치흥이 오르자 그들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시끌벅적한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취해 보이지 않았고 동료 선원들의 흥을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건 삼가고 있었다. 나는 즉시 그에게 흥미를 느꼈다. 바다의 신들이 정한 운명에 따라 그는 머지않아 나의 동료 선원이 될 것이므로. 선원실에서 같이 침대를 썼을 뿐이지만 여기서 그의 간에 간단히 서술해 보겠다. 키는 180cm가 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가슴은 방파제처럼 넓었다. 그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짙은 갈색이었는데 그 때문에 하얀 이가 더욱 하얗게 보여 눈이 부실 정도였다. 눈에 들이운 깊은 그림자에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추억이 희미하게 떠돌았다. 목소리를 들으면 남부 출신임을 단박에 알 수 있고 체격이 좋은 걸로 보아 버지니아주 엘러게니 산맥에 사는 산사람이 분명했다. 동료 선원들의 흥청망청한 술판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점을 빠져나갔고 이후로 바다에서 동료로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얼마 있지 않아 동료들은 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았다. 그들은 벌킹턴 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외치며 그를 찾으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제 밤 9시가 되었다. 진탕 마시고 떠들던 선원들이 나가고 주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덕분에 나는 선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세운 나의 묘안의 뿌듯함을 느꼈다. 한 침대에서 둘이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친형제라도 그렇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잠잘 때 혼자이기를 바란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여관에 머무르며 낯선 자, 그것도 낯선 작살잡이와 함께 자야 한다면 그 거부감은 무한대로 커진다. 선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 한 침대를 같이 써야 할 이유도 없다. 육신의 독신 임금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나간 선원들도 한 침대를 둘이 쓰지 않는다. 물론 선원들은 커다란 선원실에서 함께 자지만 각자의 그물 침대에서 각자의 담요를 덮고 알몸으로 잔다. 작살잡이를 생각할수록 같은 침대를 쓰기 싫어졌다. 작살잡이가 걸치는 옷은 린넨이든 모직이든 변변치 않을 것이고 깨끗할 리도 없다. 온몸에 몸소리가 쳐졌다. 게다가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점잖은 작살잡이라면 지금쯤 거처로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것이 마땅하다. 그자가 한밤중에 침대에 기어들다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얼마나 지저분한 데서 있다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주인장 생각이 바뀌었어요. 작살잡이 그자와 함께 못 자겠어요. 그냥 여기 벤치에서 잘게요. 좋을 대로 하게. 매트리스로 쓸 식탁보를 내어줄 수 없는 건 안 된 일이지만 이 벤치는 판이 울퉁불퉁해서 말이지. 여관 주인은 벤치의 옹이와 흠을 만지며 말했다. 참 잠시 있어보게. 대패가 주점에 있거든. 아늑하게 해줄 테니 잠시 기다려보라고. 그는 곧 대패를 가져와 낡은 명주 손수건으로 벤치의 먼지를 털어내더니 원숭이처럼 희죽거리며 내 침대가 될 벤치를 힘차게 대패질하기 시작했다. 대패밥이 이리저리 날리다가 대패날이 단단한 옹이에 걸리면서 마침내 동작이 중단되었다. 여관 주인은 손목을 접지를 뻔했고 나는 그에게 제발 그만두라고 말했다. 침대는 그만하면 매끈했고 송판을 아무리 대패질한들 오리털 이불이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관 주인은 희죽거리며 대패밥을 쓸어 모아 방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난로에 던져넣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갔다. 나는 그곳에 남아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벤치 길이를 재어보니 내 키보다 30cm는 짧았다. 하지만 의자를 하나 갖다 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문제는 폭도 30cm 정도로 아주 좁다는 것이었다. 그 방에 있는 다른 벤치는 대패질한 것보다 10cm는 높았다. 그러니 같이 놓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한쪽 벽에 대패질한 벤치를 길게 갖다 대고 벽에서 약간 간격을 두어 그 위에 등을 댈 수 있게 해보았다. 하지만 막상 누우니 창틀 아래로 차가운 외풍이 온몸으로 느껴져 이 계획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창틀 아래로 들어오는 바람이 만나 내가 누워있는 곳 바로 옆에서 작은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내고도 있어 더더욱 거기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다. 귀신은 뭐하나 그놈의 작살잡이나 잡아가지. 그런데 잠깐, 내가 먼저 숨을 방법은 없을까? 방에 먼저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서 그가 아무리 문을 세게 두드려도 모른 척하며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리 나쁜 계획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고는 곧 포기했다. 다음날 아침에 내가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작살잡이가 문 앞에서 나를 때려 눕혀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나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군가의 침대에 들어가지 않는 한 춥고 고통스러운 밤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지도 못하는 작살잡이에게 부당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제 곧 들어오겠지. 그때 잘 살펴보자. 어쩌면 우리는 서로 유쾌하고 훌륭한 잠자리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다른 투숙객들이 하나둘 자려고 들어오는데도 이 작살잡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장, 나는 말했다. 대체 이 사람 뭡니까? 늘 이렇게 늦나요? 이제 시간은 자정으로 가고 있었다. 여관 주인은 다시 조용히 킬킬거렸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생각하며 혼자 웃는 것 같았다. 아니, 그는 대답했다. 보통 그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그런 말도 있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오늘 밤에는 물건을 팔러 나갔는데 왜 늦는지 모르겠군. 머리가 안 팔리는 모양이야. 머리가 안 팔린다고요? 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나는 점점 화가 났다. 이봐요 주인장. 그렇다면 그 작살잡이가 정말 이 신성한 토요일 밤에, 아니 지금은 일요일 아침일지도 모르겠군요. 어쨌든 야심한 이때에 머리를 팔러 이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입니까? 맞네. 여관 주인은 말했다. 여기 시장에는 그런 물건이 너무 많아 팔기 힘들 거라고 말해주기는 했는데 무슨 물건이요? 나는 소리쳤다. 글쎄 머리래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머리가 너무 많잖아? 이봐요 주인장. 나는 짐짓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짜는 이야기는 그만 놀아놓으시죠. 난 풋내기가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여관 주인은 나뭇가지를 꺼내더니 뾰족하게 깎아 이쑤시개로 만들며 말했다. 그런데 그 작살잡이가 자기가 파는 머리에 대해 욕하는 소리를 듣기라도 해봐. 그럼 자네도 곤란해질걸? 그럼 내가 그 머리를 모조리 박살낼 거예요. 여관 주인의 황당무계한 소리에 나는 벌컥 다시 화를 내며 말했다. 뭐 박살난 거나 다름없지. 박살났다니 무슨 뜻이에요? 아 그렇대도? 그래서 안 팔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주인장, 나는 눈몰아치는 헤클라산처럼 차갑게 다가서며 그에게 말했다. 익수시개 깎는 일이랑 집어치우고 당장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이 여관에 와서 침대를 하나 달라고 했어요. 당신은 절반밖에 내어줄 수 없다고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 작살잡이 것이라면서 내가 아직 본 적도 없는 자에 대해 당신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어요. 침대를 같이 써야 하는 자에 대해 불편한 감정만 들게 하고 있다고요. 주인장, 침대를 같이 쓰려면 아주 친하고 믿을 만한 사이여야 해요.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그 작살잡이가 누구이고 뭐라는 사람인지, 한 침대를 써도 괜찮은 사람인지 말해주세요. 일단 그자가 두개골을 팔러 다닌다는 말은 취소하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미치광이라는 소리인데 나는 그런 자와 같이 잘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니. 그리고 당신 주인장, 당신 말이에요.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한 침대를 쓰라고 하면 형사고발 당할 줄 아세요. 허허 참. 여관 주인은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금 거칠기는 해도 젊은 친구가 제법 길게 설교할 줄 아네. 그런데 진정하게 내가 말한 작살잡이는 남태평양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향유를 바른 뉴질랜드 원주민 두개골을 잔뜩 사왔더군. 알다시피 그게 꽤 값나가는 골동품이거든. 다 팔고 딱 하나 남았는데 오늘 밤에 떨이를 하려는 거야.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있는데 길에서 두개골 사시오 하고 외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는 팔고 싶어 하더라고. 줄에 두개골 4개를 메고 나가려고는 걸 겨우 말렸지. 무슨 양파도 아니고. 이로써 수수께끼는 풀렸고 어쨌든 여관 주인도 나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렇기는 해도 신성한 안식일이 될 때까지 토요일 밤 내내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 교도에 두개골을 파는 식인종 같은 작살잡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난감했다. 주인장, 그 작살잡이는 분명히 위험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도 숙박료는 꼬박꼬박 잘 내던걸? 여관 주인은 답했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 시간이 꽤 늦었거든. 이제 자러 가야지. 좋은 침대일세. 신혼 첫날 밤에 마누라랑 함께 잤던 침대야. 둘이서 막 뒹굴어도 될 만큼 널찍해.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침대를 손님용으로 쓰기 전에는 마누라가 우리 아들과 샘과 조니를 침대 발치에서 재우곤 했어. 하루는 내가 잠결에 팔다리를 휘젓다가 샘이 바닥에 떨어져 팔이 부러질 뻔했지. 그 이후로는 마누라가 저 침대를 안 쓴다고 했고, 이리로 오게 촛불을 줄 테니. 그는 그렇게 말하고 초에 불을 붙여 내게 내민 다음 길을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우물쭈물하며 서 있었다. 구석에 걸린 시계를 본 여관 주인은 이렇게 소리쳤다. 벌써 일요일이 됐네. 작살잡이는 오늘 밤에 안 나타날 것 같아. 어디 딴 데서 닻을 내린 모양이야. 이리 오게. 아, 어서 자러. 안 갈 건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조개처럼 차가운 그 방에는 작살잡이 넷이 나란히 누워서 잘 수 있을 만큼 정말 거대한 침대가 놓여 있었다. 여관 주인이 세면대 겸 탁자로 쓰는 낡은 사물함에 양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 이제 편히 쉬게. 좋은 밤 되라고. 내가 침대를 살피다가 눈을 돌리자 여관 주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이불을 젖히고 침대를 들여다보았다. 도저히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꽤 괜찮은 침대였다. 방을 둘러보니 침대와 사물함 외에 다른 가구는 보이지 않았고 조잡한 선반과 사방의 벽, 그리고 벽난로 덮개가 있었다. 벽난로 덮개에는 발라진 종이에 고래를 공격하는 한 사내가 그려져 있었다. 밧줄로 단단히 묶여 바닥 한쪽에 내던져 놓은 그물 침대와 커다란 선원용 자루는 그 방에 원래 있지 않은 것 같은 물건이었다. 자루는 육지에서 가방 대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작살잡이에 옷이 들어있을 게 분명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뼈로 만든 기이한 낚싯바늘 한 무더기가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기다란 작살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사물함 위에 있는 이건 뭐지? 나는 그 물건을 들고 촛불 사이 가까이 비추고 만져보며 냄새도 맡으면서 그 정체에 관한 만족스러운 결론을 내려고 궁리를 거듭했다. 굳이 따지자면 커다란 현관 매트처럼 생겼는데 가장자리에는 딸랑거리는 작은 쇠붙이가 달려 있었다.
인디언들이 신는 가죽 신발 둘레에 뻣뻣한 호적 가시를 박아놓은 듯한 모양이었다. 매트 한가운데에는 구멍 혹은 틈새 같은 게 있어 남미 사람들이 입는 판초 같기도 했다. 하지만 제정신을 가진 작살잡이라면 이런 현관 매트를 뒤집어 쓰고 기독교도의 도시를 활보할 수 있을까? 시험삼아 한번 걸쳐보니 큰 바구니를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짓눌렸다. 너무 까칠까칠하고 두꺼운 데다가 생면부지에 이 작살잡이가 비오는 날에 입고 다녔는지 축축한 느낌마저 있었다. 그것을 걸친 채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더니 여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괴이한 광경이 거울에 비쳤다. 서둘러서 그것을 벗으려다 목에 경련까지 일었다. 나는 침대 한쪽에 걸쳐 앉아 두개골을 팔러 다닌다는 작살잡이와 그의 현관 매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원용 재킷을 벗고 방 가운데 서서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런 다음 상의를 벗고 좀 더 생각에 잠겼다. 옷을 반쯤 벗고 있다 보니 심한 한기를 느꼈고 시간이 너무 늦어 작살잡이가 오늘 밤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여관 주인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하고 바지와 부츠를 벗고 촛불을 끈 다음 침대에 기어 들어갔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의 안위는 하늘의 뜻에 달린 문제였다.